네, 여러분 개교기념일 즐겁게 보내셨나요? 자, 3월 셋째 주에 온라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 2, 3, 4, 5반 중에서 가장 진도가 늦은 반이 2학년 1반이에요. 자, 그래서 2학년 1반의 진도에 맞춰서 본 온라인 수업 영상은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학년 1반이 못 배웠던 지난 등교 수업 시간에 미처 진도를 나가지 못했던 일본 열도의 신석기 문화부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 열도의 신석기 문화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조몬 문화라고 부릅니다. 자, 조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한자로는 승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승자는 새끼줄 승자에 문자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다른 신석기 문화들의 경우에는요, 그것이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신석기 문화를 붙였는데요, 일본에서는 일본의 신석기 문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그 문화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석기 시대 때 새끼줄 무늬가 새겨져 있는 토기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것을 조몬 토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조몬 토기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신석기 문화는 조몬 문화라고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새끼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네, 새끼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지푸라기를 꼬아서 만든 그런 줄을 말합니다. 예전에 예능에서 이수근 씨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만드는 걸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집신 만들 때 쓰는 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새끼줄은 표면이 어떤가요? 꺼끌꺼끌 하겠죠. 그죠? 자, 일본에서는 이 새끼줄을 누르거나 굴려서 토기의 표면에다가 무늬를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몬 토기라고 불리는 그러한 토기들이 일본의 신석기 시대 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교과서 교재 5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일본의 조몬 토기의 모습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본의 신석기 문화인 조몬 문화에서는요, 잠깐이기는 하지만 거기 선생님이 교재에 넣어놓은 두 번째 오른쪽의 토기, 윗부분이 불꽃처럼 굉장히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불꽃 무늬 토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사람 모양으로 뭔가 인형 비슷하게 만들어진 토기가 보이는데요, 조몬 문화의 사람 모양 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몬 문화에서는 사람 모양의 토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역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양 토기 같은 경우에는요, 멀쩡한 상태로 발견되는 게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어디 한 군데가 부러지거나 깨진 형태로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상상을 하건대 아마 누군가의 저주를 걸 때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딘가 아픈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이 인형이 아파주길 바라면서 자신의 아픈 부분이 낫기를 바라면서 이런 인형을 만들고 자기가 아픈 부위를 깨뜨린 거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마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사람 모양 토기를 보면은 다리 한쪽이 없잖아요. 그죠? 요건 아마 다리 아픈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닐까? 뭐 요렇게 추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몬 문화의 대표적인 토기들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조몬 문화의 경제적인 특징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에서는요, 녹두라든지 표주박 같은 이러한 것들을 재배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황허강 중류 지역이라든지 창장강 지역, 한반도와 같이 본격적인 농경의 모습은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농사를 지은 것 같은 흔적들은 나오기는 하지만은 농업이 그들의 어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고 수많은 이제 시족 집단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달렸을 만큼 그런 어떤 농경의 본격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유는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선진 문물의 전파가 비교적 늦다라는 거,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요, 그 영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본의 경우에는 그 일본 열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수에 비해서 굉장히 풍족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경 없이도 채집과 수렵만으로도 어로만으로도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mon문화 시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아마 조몬문화 끄트머리로 가게 되면 농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흔적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조몬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일본에서는 농경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녹화는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서 말하는데 목이 좀 많이 아프네요. 이해를 해주세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본에서는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풍요로운 먹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신석기 시대 때부터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섬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라든지 조개 이런 어패류들을 그들의 주식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조몬문화 유적에서 많은 생선뼈라든지 그죠?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와 더불어서 사슴이나 멧돼지의 뼈 이런 것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밤이라든지 아니면 호두라든지 도토리 껍데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것들을 사냥을 하거나 밤, 호두, 도토리 같은 이런 것들을 채집을 해서 그들의 먹거리를 삼았던 것이 일본의 조몬 시대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은요, 그것이 인류 사회에 있어서 동아시아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크고도 중요한 변화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나타났던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계급의 발생과 국가의 성립이라는 것이거든요. 인간 사회에서 드디어 누군가를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이런 어떤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내용 우리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석기 후기의 사회 변화부터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후기로 가게 되면서 농경이 처음 시작된 지 시간이 꽤 오래 지났어요. 그러면서 농업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됨에 따라 사람들이 먹거리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 생산력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먹을 것이 풍족해지게 되면서 이제는 한 집단 내에, 여기는 시족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혈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공동체의 시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족 집단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먹거리를 생산하고 확보하는 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을 만큼 어느 정도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식량 생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군인으로서, 직업적인 군인으로서 그 공동체를 지키는 일을 한다든지와 같은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일이 달라지는 이른바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먹을거리가 풍족해지게 되면서 먹고 남는 것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잉여 생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먹고 남는 게 생기면서 그 전까지는 뭔가 먹을 것이 생기면은 시족 공동체 내에서 똑같이 분배해서 나누어 먹었는데 먹고 남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누군가 그것을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른바 사유재산, 너 것과 내 것, 네 것과 내 것의 구분 인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들은 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좀 더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면서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시족 집단 내에 이 잉여 생산물을 사유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갈등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신석기 후기로 나타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시족 내 이러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면서 잉여 생산물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규칙과 약속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규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규약은 누가 제정을 하느냐? 당연히 그 시족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시족 내 집단 내에서 가장 강한 권한을 갖거나 혹은 존경받는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가지고 시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잉여 생산물의 배분
부분과 관련된 규약을 시족장이 제정을 하게 되면서 만들게 되면서 그의 권한이 무척이나 강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신석기 후기에 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펴본 것이냐면요, 점차 평등했던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하는 일의 차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권한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 나가는, 다시 말해서 계급사회로 점차 넘어가는 모습을 신석기 후기에서부터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니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러한 어떤 사회 변화가 계급과 국가의 발생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마저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생산력은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전보다 신석기 시대 때보다 인연 생산물의 양도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 인연 생산물을 네 것과 내 것으로 나눴을 때의 차이도 더욱더 커져가게 됩니다. 사회재산의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청동기 시대 가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꽤나 의미가 있는 무엇? 네, 빈부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 사회 내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 신체의 능력으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인간이 어느 정도 집단을 이루어 난 다음에는 그의 힘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력이란 곧 재산과도 같습니다. 돈이 곧 인간 사회 내에서 힘, 파워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빈부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지배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만큼의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지배, 피지배의 계급의 발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는 사람들이 청동으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참으로 재밌는 거는요, 나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요, 자,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를 주로 하는 금속 재질을 말하는 것인데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나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금속이 바로 청동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라시아 대륙이야 뭐 교류에 의해서 기술을 가르쳐줘서 그랬다라고 칠 수도 있는데, 왜 신항로 개척 이전까지 전혀 가는 방법을 몰랐던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금속이 왜 청동이었을까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 청동의 주 재료가 되는 구리의 특징을 보자면요, 일단은 매장되어 있는 위치가 얕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그렇게 깊게 팔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청동이라고 하는 이런 금속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구리의 경우에는요, 철에 비해서 녹는 점이 낮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룽산 문화 하면서 뜨거운 온도로 가열을 하면 단단한 토기가 만들어졌다, 그게 흑도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뜨거운 온도로 가열할 줄 아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청동의 경우에는 녹는 점이 낮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구리를 녹여가지고 청동기를 만드는 데에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하기 쉽고 만들기 쉬웠기 때문에 청동이 인류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금속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청동기의 경우에는요, 철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한 광물들을 적정한 비율로 섞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제조 과정이 꽤나 까다롭고 번거롭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번 땅을 파서 얻을 수 있는 구리의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장량이 적다라는 것이고요. 또 세계 곳곳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도 않고요, 특정 지역에 일부 몰려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요, 청동기의 경우에는 모두를 위한 도구로 제작될 수 있었다 없었다?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그렇죠. 모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어려웠고 철에 비해서 대량으로 만들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청동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힘과 권력을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지배층들을 위한 도구로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라든지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청동기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남들보다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집단이 나타나게 되고요. 청동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집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내가 더 많은 경제력, 부유함을 얻는 방법은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쉽고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강력한 경제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밑줄 칩시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집단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생산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노동력 이런 것들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강력한 경제력과 무력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통합하고 지배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강력한 집단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다른 무리들을 통합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땅과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회적인 단위가 등장을 하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라, 국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영토와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사회적인 단위가 등장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국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고요. 그 국가를 지배하는 강력한 지배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왕이라고 불릴 만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 역시 청동기 시대에 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왕은 그러한 넓은 땅과 수많은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들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법률 이라든지 감옥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선생님이 밑줄 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여기 이미 칠판 필기에다가 밑줄 쳐놨죠. 그죠? 여기 밑줄 쳐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집에서 수업 들으시면서 같이 밑줄도 치시고요. 빈칸에 써야 될 말들도 꼬박꼬박 잘 써 넣어주시기를 바라요. 이 수업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 등교 수업으로 오게 되면서 첫 시간에 한꺼번에 검사할 거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꼼꼼하게 필기를 해놓으셔서 네, 수행평가 점수에서 점수가 깎이는 일 다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동아시아 각각의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쪽으로 카메라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앵글을 좀 돌리고 마저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청동기 문화가 발전을 했고 또 국가가 발생했던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황허강 중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황허강 중류 지역 선생님이랑 같이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죠?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발전했었던 룽산 문화는 그 이전의 양사우 문화나 양사우 문화나 다원커우 문화를 통합을 하면서 훨씬 더 큰 광역 범위의 신석기 문화를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술 수준이나 문화 수준도 상당히 다른 신석기 지역들에 비해서 빨랐기 때문에 앞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발생했고 국가가 성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바로 그 룽산 문화에 이어서 이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로 가게 되면서 가장 이른 시기에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기원전 2000년경에 이른바 얼리터우 문화라고 불리는 청동기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청동기 문화는 우리가 왜 얼리터우 문화라고 부를까요? 여러 번 여쭤봤는데요. 그렇죠. 얼리터우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얼리터우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얼리터우 문화에서는요, 거기 교재 밑에 선생님이 넣어놓은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발이 3개가 달린 술잔이 보이는데요. 이런 청동 술잔, 3발 달린 술잔과 같은 청동기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얼리터우 문화 유적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청동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궁전과 성벽을 갖춘 도성 유적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궁전과 성벽을 갖춘 도성 유적이 발견이 되었다. 그게 바로 얼리터우 문화 유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크기를 보면은요, 동서남북 각각의 길이가 100m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꽤나 거대한 그런 어떤 유적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성이 뭔가요? 도성? 도성이란 수도성을 말해요. 수도로서의 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궁전과 성벽을 갖춘 도성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그 크기가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큰 궁전과 성벽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정치적인 집단이 존재했고 그것을 지배하는 강력한 지배자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얼리터우 문화 유적을 통해서 역사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이때쯤부터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모습 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정도면 이제 나라라고 불러도 되겠다. 초기 국가 단계인데요. 그 초기 국가 단계에 이 얼리터우 문화 유적 시대 때부터 진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얼리터우 문화 유적을 통해서 국가의 성립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도대체 그러면 그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문헌상 최초의 왕조인 문헌상이다 좀 밑줄 칠게요. 문헌상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헌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요? 문헌상이란 그렇죠. 기록상, 책에 나오는, 전해져 내려오는 뭐 그런 뜻이죠. 그죠? 자, 문헌상 최초의 국가인 하왕조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역사책에 보면은 황허왕 중류 지역에 하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대 시대, 그러니까 얼리터우 문화 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하왕조가 있었다라는 기록은 있었는데 그 하왕조가 실제로 있었다고 증명할 만한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얼리터우 문화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이게 하왕조가 아닐까 하고 추정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왜 하왕조라고 확신을 하지 않고 추정을 하느냐? 이 유적이 하왕조라고 100%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역사책에 나오는 하왕조의 기록과 일치하는 문자나 기록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얼리터우 문화 유적에서 그러한 문자나 기록 같은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하왕조였던 것 같은데 중국 학자들은 거의 100% 확신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추정 단계에 완전히 100%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단계에 있다. 그래서 얼리터우 문화 유적 하왕조로 추정한다라는 이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뒤에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두 번째로 등장한 국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상왕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1600년 경이고요. 이 상왕조 시기 때부터 청동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왕조의 경우에는 아까 하왕조하고는 다르게 추정, 문헌상 이런 말이 안 붙네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문자와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사실 상왕조의 경우에도요, 원래 전설상의 왕조였고 문안성의 왕조였어요. 그 실체가 확인되지 못했던 왕조였는데요. 이 상왕조의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가게 되면서 상왕조와 관련된 문자가 발견이 되고요. 그것이 해독이 됩니다. 그러면서 상왕조의 실체가 드디어 검증이 되죠. 그러면서 그 실체가 우리 역사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상왕조 시기로 오게 되면서 청동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전에 비해서 청동기의 양이나 종류나 퀄리티, 질도 상당히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그래서 청동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설명이 붙은 것이고요. 상왕조에서도 청동기로는 제기나 무기, 도구, 여러 가지 도구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상왕조를 대표하는 청동기로 무엇을 꼽고 있냐면요, 청동솥을 꼽고 있습니다. 자, 4발 달린 솥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선생님이 밑에 그림을 넣어놨죠. 그죠? 가운데 있는 청동솥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요, 그림이 작아서 이게 크기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올 텐데요.
거기 나와 있는 청동솥의 높이가 약 130cm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요 무려 380kg이나 되는 굉장히 거대한 청동솥이에요. 자, 이 청동솥이 이렇게 거대한 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비싼 청동을 이용을 해서 거대한 솥을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네, 요거는 제사용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상나라의 왕이었던 문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청동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 이렇게 비싼 청동을 이용해서 거대한 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청동을 들여서 거대한 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왕조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왕조, 나중에 우리가 국가의 성립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사가 중요했다라는 부분 꼭 같이 한번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 청동솥에 보면은요, 우리 뭐 장승이라든지 돌하르방 이런 거 이제 귀신을 쫓기 위해서 굉장히 무섭게 생긴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거기 그림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사악한 귀신을 물리칠 목적으로 괴수의 얼굴 같은 것들로 장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교과서의 사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봐 두시기를 바래요. 네, 그리고 거기 교재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중국의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졌던 검의 모습인데요. 몸통과 손잡이를 한꺼번에 녹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낸 일체형의 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한반도 지역의 신석기 문화, 아니 청동기 문화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니까요. 일단은 이 페이지에서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눈여겨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6페이지로 넘어갈 건데요. 6페이지의 내용들 칠판에 좀 써야 되니까 잠깐 영상을 끊고 곧바로 이어서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 그리고 일본의 청동기 시대로 또 마저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상이 곧바로 이어져서 나가겠지만 선생님은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필기를 쓰느라고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까 전에 찍은 영상 잠깐 보니까 오늘 머리 모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이 영상 찍을 때도 예쁘게 하고 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다른 샴푸로 머리를 감고 왔더니 약간 머리가 좀 눅눅한 듯한 이게 탱탱해야 되는데 약간 좀 축 처진 약간 요런 느낌이 들어서 영상에 찍힌 내 모습이 썩 마음에 안 드네요. 뭐 여러분은 별로 신경은 안 쓰실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네, 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은 중국의 황허강 중류 지역에 있었던 청동기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발전한 국가에 있었던 하왕조와 그리고 상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저 이어서 한반도와 그리고 일본의 청동기 문화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동아시아에서 역사와 문화,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은 중국이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어떤 지역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느냐는 중국과 얼마나 잘 교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는 같은 청동기 문화권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과 가까운 만주가 좀 더 일찍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후에 한반도는 한 10세기경으로 가게 되면서 청동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만주와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은 역시나 비파형 동검이죠. 왜 이름이 비파형 동검인지는 다들 배워서 아실 거예요. 그죠? 옛날에 지금 잘 쓰지 않는 기타 같은 전통악기 비파 이렇게 머리가 나와 있지만은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 있고 엉덩이 부분이 쭉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 칼을 비파형 동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못 그렸지만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은 비파형 동검의 모습 다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화살촉과 같은 무기를 청동기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역시나 한반도나 만주에서도 청동기의 경우에는 지배층을 위한 무기나 제기 같은 것들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라든지 청동으로 만든 방울과 같은 이런 제기와 장신구들이 제작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지배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선생님 교재에 넣어놨습니다. 그죠? 오른쪽에서부터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에서부터 비파형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청동 거울, 그 다음에 청동 방울 순으로 되어 있죠, 그죠? 네, 청동 거울의 경우에는 이게 어디를 봐서 거울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거기 나와 있는 거는 거울의 뒷면이고요. 뒤집으면은 앞면에 보시면은 반들반들한 청동으로 되어 있어서 빛을 비추는 혹은 또 사람의 모습이 살짝 비치는 이런 어떤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박물관에 가서도 이 청동 거울의 앞면을 본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청동 방울 모습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동기 시대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생활용구의 경우에는요, 주로 무엇으로 만들었다? 주로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나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없었어요. 그죠? 특히나 이 청동은 주 재료가 구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강철처럼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 쓸 때처럼 뭐 거친 땅을 파서 나무의 뿌리를 캐낸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돌멩이를 골라낸다든지 이런 거를 하기에는 청동기는 비교적 약했다라는 것이죠. 비싸고 약했기 때문에 여전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구들의 경우에는 주로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반도에서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농기구로 무엇이 소개되고 있냐면은 반달 돌칼 같은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겨서요, 그죠? 구멍에다가 줄을 끼워서 거기다 손가락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벼의 이삭 같은 것들을 자르거나 훑어내는 데 썼던 것으로 보는 도구가 바로 이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한국사 시간에는 이 반달 돌칼이 한국의 대표적인 농기구로 배우셨을 겁니다. 청동기 시대의 한국의 대표적인 농기구로 배우셨을 텐데요. 자, 이 반달 돌칼은요, 동아시아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한반도만의 것이 아니기는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벼농사가 일찍 시작되었던 룽산 문화권에서도 반달 돌칼 발견이 되고요.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일본의 청동기 시대에서도 이 반달 돌칼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아마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벼농사의 문화가 중국에서부터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각 지역으로 퍼진 것이라고 보이는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죠, 그죠? 나만 놀라운가요? 자, 그러면은 이 한반도에서 계급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청동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무덤인 고인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인돌은 왜 이름이 고인돌인가요? 많은 학생들한테 물었을 때 고인을 모셨기 때문에 고인돌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 우리 이런 자세를 뭐 한다 그러죠? 괜다, 턱을 고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고인돌은 왜 이름이 고인돌이냐면은 무거운 덮개돌을 그 밑에 있는 돌멩이로 괸돌로 받쳤다, 괴했다, 고였다 라고 해서 이 돌을 고인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위에 덮는 덮개돌의 무게, 고인돌의 위에 있는 덮개돌의 무게 대략 한 얼마 정도 나갈 것 같나요? 가장 작은 게 무게가 한 10톤 정도 나갑니다. 보통은 20톤에서 50톤 정도 나가고요. 제일 무거운 같은 경우는 100톤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거운 돌을 자르고 운반해서 괸돌로 받쳐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묻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고인돌을 통해서 시족 내지는 부족을 이끄는 강력한 지배층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거기 교재 선생님이 다들 보시다시피 비파형 동검의 모습을 넣어놨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 페이지 5페이지에서 봤던 중국의 청동검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몸통과 손잡이를 하나로 만든 일체형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와 달리 비파형 동검의 경우에는요, 칼날 부분이 있는 몸통 부분하고요, 그리고 손잡이 있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결합해서 끼워서 조립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바로 비파형 동검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냐면요, 만주와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는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자꾸 한복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중국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문화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기는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역사적인 지식을 잘 쌓아두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시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과연 한복이나 김치와 같은 이런 어떤 문화적인 모습을 혹은 역사의 어떤 부분을 어느 나라의 것이다 라고 그 국가의 소유다라고 해도 되는지 그것이 잘 옳은 건지 아닌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고구려도 마찬가지고요. 고구려는 고구려고 발해는 발해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고구려나 발해를 꼭 중국의 것으로 해야 되나 한국의 것으로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한복이나 김치, 고구려나 발해는 중국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억지라고 선생님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이러한 어떤 중국과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갈등이 빚어지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좀 배경이 있기는 해요. 선생님이 알기로는요 2000년대 초반에 강릉에서 단오제라고 하는 그 행사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사실 단오라고 하는 풍속은 중국에서 온 것이긴 하거든요. 다만 강릉 지역에서 이 단오라고 하는 풍속을 오랫동안 그들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잘 보존해 왔기 때문에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중국의 풍속인 단오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다 보니 중국 사람들이 화가 나고 열받을만 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또 이런 어떤 오해를 하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이런 유언비어까지 퍼지게 되면서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러한 한국의 왜곡에 맞서기 위해서는 중국도 한국의 것들 중에서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주장하자라는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한복이나 김치 같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었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한국이나 중국 할 것 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이 문제를 잘 평화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쁜 사람들 뭐 이렇게 과도한 욕이나 인격을 비하하는 그런 용어를 인터넷에 쓰고 SNS에 공유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동아시아사를 배운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고인돌 같은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요렇게 탁자처럼 생긴 거를 가지고 탁자식,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렇게 바둑판처럼 생긴 걸 가지고 남방식, 바둑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북방식 탁자식 고인돌의 경우에는요 비파형 동검하고 거의 같은 지역에서 발견이 되거나 함께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이 비파형 동검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탁자식 고인돌에 묻혔고 이 두 개는 하나의 문화 집단이 가지고 만들고 사용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파형 동검과 북방식 고인돌이 나타나는 지역들을 봤을 때 청동기 시대에 성립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세력 범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나 북방식 고인돌이 나타나는 지역은 여기가 옛 고조선의 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활용이 된다라는 것, 지표로서 활용이 된다라는 것도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건데요. 미리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인돌은 전 세계 한 4만 개 전 세계에 이제 골고루 다들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0%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만도 한 4만 개 정도의 고인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산 주변에도 고인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탄 쪽에도 있고요. 자, 청동기 시대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의 청동기 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이쿠, 요거 좀 빼놨네요. 자, 일본의 청동기 시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본의 청동기 시대는 야요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청동기 시대는 야요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이 야요이 시대는 청동기만 사용한 시대가 아니라 청동기와 더불어서
철기를 함께 사용한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 다음에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청동기가 철기랑 함께 나타나는 청동기 철기 시대가 딱 하고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기원전 3세기경에 한반도에서 일본 규슈로 한 무리의 집단이 이주해 가게 되는데요. 기원전 3세기경의 경우에는 한반도나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철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기원전 3세기경의 한반도에서 일본 규슈로 건너간 집단의 경우에는 청동기와 철기 그리고 벼농사 기술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해 가게 되면서 일본의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농경, 벼농사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후에 일본 내에서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조몬 시대에 살던 오토착민들을 몰아내고 일본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오늘날 일본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나타나는 시대가 나타나게 되니 우리는 그 시대를 가지고 일본의 야요이 시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야요이 시대 때 만들어졌던 나온 대표적인 청동기와 철기들 그리고 생활 도구들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에서도 청동으로 주로 제기나 장신구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탁이나 동모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어요. 자, 동탁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종이에요. 거기 선생님이 교재에 사진으로 넣어놨어요. 가운데쯤에 있는 건데요. 자, 요거는 땡 하고 쳐가지고 소리를 울리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주로 땅속에 묻어서 토지의 신에게 농사의 풍요로움을 기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동모, 청동으로 만든 창인데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두 개를 넣어놨어요. 위에 있는 청동창의 경우에는 뾰족하고 날카로운데 밑에 있는 청동창의 경우에는 넓적하고 둥급니다. 그죠? 자,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요, 초기에는 일본에서도 청동으로 무기 형태의 창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게 되면서 후반으로 가게 되었을 때 무기가 아니라 제기의 모습을 띤 청동창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그리고 여기에는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안 써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 야요이 시대는 철기와 청동기가 함께 나타났던 시기가 바로 야요이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철칼하고 청동칼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훨씬 더 당당한 철칼이 청동칼을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죠? 철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실 청동기의 경우에는 무기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중국이나 한반도처럼 이렇게 청동으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던 때에 비해서 야요이 시대 때의 경우에는 뭐 동모와 같은 청동으로 만든 무기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점차 그 모습이 제기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고 무기는 주로 철기로 만드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야요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청동의 경우에는 단단하지 못하고 비싸기 때문에 농기구로 사용되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하지만 쇠의 경우에는 단단하기 때문에 점차 농기구로 사용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야요이 시대 때 사용되었던 농기구인 쇠를 덧댄 농기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쇠를 덧댄 농기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요렇게 생긴 거예요. 나무, 손잡이, 그 다음에 봉, 그 다음에 머리 부분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직접 닿는, 가장 먼저 땅에 닿는 요 앞부분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쇠를 두른 거예요. 그래서 만든 도구가 바로 쇠를 덧댄 농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쇠를 덧댄 농기구를 만들었을까요? 요즘처럼 삽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부분 전부 다 쇠로 하면 됐을 텐데 왜 앞에 부분만 쇠를 덧대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었을까? 그것은요, 그렇죠. 철기는 아직까지는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싸고 만들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쇠로 만들면 좋겠지만은 앞에 부분만 간단하게 쇠를 만들어서 두르는 이런 형태의 농기구가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 교재에도 선생님이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땅을 파거나 갈아 엎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농기구가 거기 나와 있는 쇠를 덧댄 농기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요이
시대 때에도요 초기에는요 철이 비싸고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에 초기에는 나무라든지 반달 돌칼 같은 간섭기를 이용해서 논을 경작을 하는 벼농사의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점차 제철 기술, 철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쇠를 덧댄 농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조금 내용이 길었습니다. 조몬 시대부터 하다 보니까 다른 반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다 수업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겠죠, 그죠? 네, 늘 당부드립니다만은 자기 수업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출결 체크하시고 위드랑에 출결 체크만 하지는 마시고 꼭 영상 듣고 교재에다 밑줄 치고 필기까지 하셔서 다음에 학교 나오셨을 때 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